인천 외곽의 한 낡은 산업단지 뒤편에는 오래된 폐차장이 있었다. 한때는 트럭과 지게차가 분주히 드나들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철제 구조물과 폐기물만 남은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곳에 남은 유일한 생명은 백색 진돗개 한 마리였다. 이름도 없었고 누군가 부른 적도 없었다. 원래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조선족 노동자의 개였다. 노동자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족도 없이 병원으로 실려간 후 장례도 없이 처리됐다. 개는 그렇게 혼자 남았다.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을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도 반항도 사라졌다. 그는 묶인 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폐차장 한편에는 관리인으로 일하는 박만식이란 노인이 있었다. 60이 훌쩍 넘은 그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하루 종일 부서진 고철더미 사이를 오가며 가끔 트럭 기사와 몇 마디 섞는 것이 전부였다. 그에게 개는 단순한 남겨진 짐이었다. 책임지기엔 무겁고 무시하자니 너무 가까웠다. 결국 그는 남은 반찬이나 남은 국물 등을 대충 모아 하루 한 끼 정도 개에게 던져주곤 했다. 개가 묶인 채이는 손목 길이도 되지 않았다. 다른 방향으로 눕거나 일어서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철제 고리에 연결된 낡은 가죽 목줄은 오랜 시간 동안 목살을 짓눌렀고 그 아래로는 털이 다 빠져 있었다. 바닥은 더럽고 축축한 콘크리트였다. 지붕이라고 해봤자 반쯤 찢긴 천막이 전부였다. 날이 비라도 오는 날엔 그나마 남은 마른 구석도 사라졌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왜 그냥 놔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지만 박노인은 무심히 대꾸했다. 쓸모는 없어도 지켜야 할 자리는 지켜야지.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다. 개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차라리 잊혀지는 편이 편했을 수도 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오고 하루는 안 오고 때로는 상한 음식에 배탈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벗어날 수 없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의 시도 끝에 체인이 얼마나 견고한지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경계하지 않았다. 무감각했다.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개의 존재를 점점 잊어갔다. 지나가는 배달원도, 쓰레기차 기사도, 이웃 창고의 작업자들도 그 존재를 일부러 외면하거나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이상하게 그 개의 눈을 마주치면 불편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괜한 죄책감, 괜한 부담감, 괜한 연민이 불쑥 솟아올랐다. 개는 그런 감정조차 이젠 바라지 않았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저 눈을 감았다. 낯선 기척은 기대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 번 손을 내밀었다가 발로 차였던 적이 있었고 한 번 물그릇을 핥다가 쓰레기 봉투에 머리를 박은 적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여름은 습기와 함께 상한 냄새를 불러왔고 겨울은 침묵과 함께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를 데려왔다. 어느 계절이든 개에게는 다를 게 없었다. 고통은 언제나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폐차장 근처에 새로 왔다. 이름은 이정훈, 나이는 36, 흔한 취업 실패자였다. 한때 디자인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대표였지만 파트너의 배신과 소송으로 모든 걸 잃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진 건 오래된 중고차와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었다. 정훈은 임시직을 전전하다가 이 폐차장의 폐기물 분류 업무에 투입되었다. 일은 거칠고 위험했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기에 감사했다. 첫 출근 날 그는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뒤편으로 나갔다가 그 개를 처음 보았다. 처음에는 낡은 천조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개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눈빛은 너무도 익숙했다. 좌절을 지나 무감각에 이른 눈우 포기와 체념, 기대조차 하지 않는 정적. 그가 몇 달째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그날 이후 정훈은 매번 쉬는 시간마다 뒤편을 돌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걔는 그를 경계하지도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았다. 말없이, 표현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무표정한 응시는 오히려 정훈에게 묘한 위로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존재만으로 서로의 무너짐을 알아채는 유일한 생명. 정훈은 그 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그 자리를 지켜보았다. 이 며칠이 지나면서 정훈은 자신의 도시락반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반쯤 마른 밥, 계란말이 한 조각, 단무지 몇 갠 말없이 걔 앞에 두고 물러섰다. 걔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냄새만 맡고는 외면했다. 그러나 어느 날 음식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정훈은 안도했다. 살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군가가 무엇이든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겐 희망 같았다. 그는 걔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체인을 풀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어느 날 그는 음식을 내려놓으려다 문득 개의 꼬리가 한번 흔들리는 것을 봤다. 아주 작고 아주 짧고 아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마치 누군가가 그의 존재를 알아봐 준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끄덕임 같은 것. 그날 밤 정훈은 오래된 차 안에서 잠을 청하며 그 개를 떠올렸다.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까 생각했다. 아직은 시기상조였다. 그건 신뢰의 증표였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부를 수 있기를 바랐다. 서로를. 이 이름 없는 세계에서. 이정훈은 매일 같은 시간에 폐차장 뒤편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무거운 고철을 나르고 점심 전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물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그쪽을 돌았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가 음식 봉지를 품에 안고 가는지도 몰랐다. 걔는 그 시간만 되면 눈을 떴다. 여전히 일어나지는 않았고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눈동자가 정훈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그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처럼 완전히 텅 빈 것은 아니었다. 어떤 순간에는 희미한 기대가 엿보였고 어떤 날에는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정훈은 말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체인의 끝자락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러섰다. 걔는 언제나 그가 완전히 멀어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목을 뻗어 냄새를 맡고 한 입, 두 입씩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움직임은 느렸고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응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폐차장 일은 고됐다. 고물 사이를 오가며 쇳덩이를 옮기고 트럭에서 쏟아지는 잡동사니를 분류했다. 정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쉬는 시간을 줄이면서까지 개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다. 어느 날 정훈이 음식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박만식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담배가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피로와 무심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음식 봉지를 힐끔 보더니 입을 열었다. 별말은 아니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 배 채우면 더 오래 살아서 골치 아프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냥 봉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거기 있었다. 그건 충분했다. 며칠 뒤 걔는 정훈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여전히 일어서지는 않았지만 정훈이 다가오자 눈을 마주치고 음식을 두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정훈이 자리를 뜨기도 전에 걔는 고개를 돌려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훈은 자신의 심장이 한 번 더 뛴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살짝 열려 바깥 공기가 스며든 것처럼 시간이 더 흐르며 그는 도시락 반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세일 음식들을 고르고 물병 하나를 더 들고 다녔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하루 식비 중 절반 이상이 이제 걔를 위한 것이 되었다. 물론 그런 생활은 오래 유지하기 어려웠다. 급여는 많지 않았고 숙소는 고시원보다 못한 반지하였다. 정훈은 하루하루를 쪼개 쓰며 버텼다. 물 한 병을 사도 이틀로 나누어 마셨고 가장 싼 컵라면만을 골라 식사를 때웠다. 누군가 보면 어이없을 만큼의 절약이었다. 그러나 정훈에게 그것은 생존이었다. 그 개를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버티게 만드는 생존 후 정훈은 개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건 아직 이르다고 느꼈다. 이름은 관계의 시작이고 책임의 선언이었다. 그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존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깊어졌다. 개가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했고 몸을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밤잠이 사라졌다. 언젠가는 다가가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손이 개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어느 날 정훈은 다른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멈춰 섰다. 개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다. 반쯤 남은 사료가 바닥에 굴러다녔다. 그는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개는 숨만 쉬고 있었다. 몸은 굳어 보였고 눈빛은 다시 흐려졌다. 정훈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서 무언가 꺼져가는 듯한 감각이 번졌다. 불안, 죄책감, 분노, 슬픔이 뒤엉킨 감정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뒤척였다. 고시원의 벽지는 습기 찬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옆방에서 틀어놓은 소음이 잠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개의 흐릿한 눈과 움직이지 않는 몸, 차가운 바닥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그는 편의점에서 자신을 위한 도시락을 사지 않았다. 대신 2개의 김밥과 닭가슴살을 샀다. 그리고 집에서 쓰던 접이식 물그릇을 챙겼다. 정오 무렵 그는 서둘러 뒤편으로 향했다. 개는 누운 자세 그대로 있었다. 숨은 가늘었고 눈은 절반쯤 감겨 있었다. 정훈은 이번에는 멀리서 서성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음식을 내려놓고 물을 따랐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훈은 가만히 앉았다. 체인의 끝에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개는 미세하게 코를 벌름거렸다. 냄새를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정훈은 숨을 죽였다. 개의 눈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하나, 아주 작고 미묘한 무언가, 살고 싶은 마음. 그 순간 정훈은 결심했다. 그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개가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했다. 아무리 무리한 선택이어도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박만식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따라 휴게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정훈은 마음을 굳혔다. 준비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는 이미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 월급의 일부를 손에 쥐고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인근 구청이 아닌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이었다. 개를 데려오는 일은 내일의 일이었다. 오늘은 그저 그가 결정을 내린 날이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이름도 없고 집도 없는 한 마리 개를 향한 조용한 약속. 그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정훈은 새벽 일찍 폐차장에 도착했다. 전날 밤 병원에서 받은 안내 문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데려오기 전 최소한의 보온 조치를 해주세요. 그는 집에서 쓰던 이불 한 장과 중고 담요를 가방에 넣었다. 약국에서 구입한 핫팩도 챙겼다. 폐차장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다. 방만식은 없었다. 전날 소주를 너무 마셨는지 아직 휴게실에서 나오지 않은 듯 했다. 정훈은 곧장 뒤편으로 향했다. 걔는 누워 있었다. 어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자세였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바닥은 밤새 내린 이슬로 젖어 있었고 사료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훈은 말없이 담요를 펼쳤다. 조심스럽게 걔 옆에 놓고 핫팩을 손으로 주물러 열을 내기 시작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세하게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손을 대도 될까? 이미 체인은 녹이 슬어 약해져 있었고 목줄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목줄을 살펴봤다. 오래된 가죽이 거의 찢어져 있었다. 정훈은 두 손으로 그 낡은 끈을 움켜쥐고 힘을 줬다.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던 가죽이 삐걱거리더니 마침내 찢어졌다. 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묶인 것이 풀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정훈은 담요를 다시 접어 걔의 몸을 감쌌다.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숨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걔를 안았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뼈와 가죽, 그리고 고통만 남은 무게였다. 폐차장을 나올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동물병원까지. 이 병원 문을 열었을 때 내부는 따뜻하고 조용했다. 직원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정훈이 안고 있는 개를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다. 수의사인 서윤이 바로 호출되었고 정훈은 진료실로 안내되었다. 개는 진찰대 위에 올려졌다. 조명이 비추자 그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났다. 갈라진 피부, 빠진 털, 엉킨 상처,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뒷다리.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진료를 시작했다. 체온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배를 눌러보고 눈동자의 반응을 확인했다. 걔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정훈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을 떼면 사라질 것 같았다. 서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피부 감염, 구충 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다리입니다. 오래전에 골절됐고 그대로 잘못 붙었습니다. 수술 없이는 계속 통증이 남을 거예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이 상태로는 보존적 치료만으론 부족해요. 염증을 줄이고 다시 뼈를 맞춰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더니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예상 수술 비용이 떴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입원비 포함.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었다. 정훈은 숫자를 바라봤다. 그의 계좌에는 8만 원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꼭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통증을 줄이는 약을 쓰면서 버티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고통은 계속될 거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걔는 진료대 위에서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다. 마취제도, 진통제도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고통에 익숙해진 듯한 자세였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염증이 더 퍼지면 그땐 수술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윤의 말은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정훈은 걔를 내려다봤다. 아직 이름도 없는 생명.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름보다 먼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라도 해주세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 조치할게요. 수액부터 맞춰야 해요. 정훈은 병원비 명세서를 받아들었다. 하루 입원과 기초 처치만으로도 12만 원이 넘었다. 그는 카드도 없었다. 현금도 부족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계좌이체 가능해요? 오늘은 먼저 해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정리해주세요.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진료실을 나섰다. 병원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내려봤다. 가족, 친구, 동료, 거래처.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첫 번째 전화는 전 아내였다. 수신 거절. 두 번째는 친구. 한참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짧았다. 나도 빠듯해. 그는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눌렀다.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병원에서 보낸 문자 알림이 왔다. 환자 상태 안정. 탈수 수치 떨어지는 중 통증 반응 있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다.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썼다. 자신의 얼굴, 개의 사진, 사연, 필요한 금액, 계좌번호. 긴 글은 쓰지 않았다. 솔직하게, 부끄럽게, 절박하게 몇 시간을 들여 겨우 한 줄 한 줄 적었다. 게시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그리고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밤은 깊어졌고 휴대폰은 조용했다. 그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밤을 새웠다. 벤치에 웅크린 채 알림음 하나를 기다렸다. 첫 번째 진동이 온 건 새벽 4시였다. 입금 5,000원. 힘내세요. 정훈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5글자가 심장 안에 박혔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단 한 명이 믿어준다면 시작은 가능했다. 그는 다시 숨을 쉬었다. 내일을 준비하며. 정훈은 병원 근처 편의점 앞에서 밤을 새웠다. 담요도 없이 쪼그려 앉아 몇 번이나 졸았고 몇 번이나 깼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지만 돌아갈 곳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계좌 이체 알림이 띄엄띄엄 도착했다. 1,000원, 5,000원, 만원 이름 모를 사람들의 짧은 메시지와 함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저도 길고양이 구조한 적 있어서. 힘내세요. 사람도 동물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 응원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알림들을 바라봤다. 가슴 한켠이 서서히 데워지는 듯 했다. 5,000원도, 10,000원도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그를 붙잡았다.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은 누군가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병원이 문을 열기 전 그는 가장 먼저 입구로 향했다. 간호사는 그를 보고 반가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안정적이에요. 수액 반응 좋아요. 통증 반응도 줄었고요. 간호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정훈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입원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격리 공간으로 향했다. 걔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털은 여전히 누덕했고 눈은 여전히 피로했지만 숨은 조금 더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엔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생의 끈. 정훈은 철제 우리 앞에 앉았다. 말없이 몇 분을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틈 사이로 넣었다. 걔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손냄새를 맡았다. 경계도 없고 기대도 없었다. 그저 인식.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목이 메었다. 그날 하루 그는 병원에 머물렀다. 점심은 건너뛰었고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SNS에 올린 글은 조금씩 퍼져나갔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이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다. 오후 5시 총 모금액이 35만 원을 넘었다.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숫자는 곧 가능성을 의미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병원 구석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다. 피곤함과 긴장, 불안이 뒤섞인 채 잠든 그는 새벽 2시에 휴대폰 진동에 깼다. 화면엔 메시지 알림 수십 개가 도착해 있었다. 5만 원 입금 완료. 수술 꼭 잘 되길. 내 강아지도 구조견이에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꼭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모금 계좌는 폭주하고 있었다. 10만 원, 3만 원, 7천 원, 2천 원의 이름 모를 이들이 보낸 돈과 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했다. 그 숫자들이 올라가는 속도에 눈물이 터졌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그 눈물은 뜨겁고 조용했다. 새벽 6시 총 금액은 52만 4천 원이 필요한 수술비를 넘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수술 준비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윤을 찾아갔다. 서윤은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를 본 그녀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다. 전액 모금된 거 확인했어요. 수술 오늘 바로 들어가죠. 이정훈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수술 전 개를 보기 위해 입원실로 향했다. 철제 오리안. 개는 마취 전 진정제를 맞고 눈을 천천히 감고 있었다. 조용히 그 앞에 앉아 이마를 손으로 감쌌다. 마음속에서 많은 것들이 뒤엉켜 쏟아졌다. 두려움, 기도, 그리고 책임감.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내 삶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었다. 단지 약속이었다. 서로에게 붙잡혀 살아가게 된 생명들 사이의 작은 맹세. 오전 8시 수술은 시작되었다. 정훈은 수술실 옆 대기실에 앉아 손톱을 뜯고 창밖을 보고 다시 앉았다. 3시간이 지났고 4시간이 지났다. 서윤은 중간중간 나와서 상황을 보고했다. 예상보다 오래된 골절이에요. 염증이 뼈 주변까지 퍼져 있었어요. 지금 고정 중입니다. 정훈은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시간도, 몸도, 생각도. 오후 12시 반, 수술실 문이 열렸다. 서윤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수술 기록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밑은 그늘졌지만 입술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이 수술 잘 끝났어요. 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긴장과 불안으로 붙잡아 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울음이 아닌 안도, 후회가 아닌 감격. 서윤은 말했다. 정말 잘 버텨줬어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예요. 수술 후 통증은 있을 거고 회복엔 시간 걸릴 거예요. 재활도 필요하고요의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들렸다. 회복, 통증, 재활. 그 모든 단어들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입원실에서 마취해서 막 깨어나는 개를 다시 만났다. 붕대와 고정장치로 덮인 몸, 얕은 숨결, 여전히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때보다 명확하게 느꼈다. 이 아이는 지금 살아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바닥에서 잤다. SNS에 감사 인사를 올렸고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추가로 입금도 이어졌다. 어느새 총액은 70만 원을 넘어섰다. 병원비를 제외한 금액은 앞으로의 치료와 사료, 재활에 쓰일 예정이었다. 정훈은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었다. 시작조차 이제 막 한 셈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가 구한 건 한 마리 개였지만 동시에 자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보았고 그 마음에 응답했다. 아직 이름을 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름을 지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부를 것이다. 아주 작지만 서로를 향한 가장 정확한 호명. 그 순간 정훈은 생각했다. 이것이 다시 사는 일이라면 그는 2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걔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었다. 정훈은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들렀다. 아침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 걔는 여전히 입원실 안에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호흡이 안정됐고 눈동자에도 미세한 반응이 생겼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처음으로 정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공포나 무기력 대신 인식과 집중이 자리했다. 그는 입원실 앞바닥에 앉아 조용히 걔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정훈을 따라갔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이 병원비는 모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정훈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병원에 맡긴 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임시직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오가며 걔의 상태를 살피는 일이 전부였다. 남은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외엔 어떤 것도 살 수 없었다. 그는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도보로 병원을 왕복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늘 같은 냄새, 같은 침묵이 그를 맞이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그의 내면에 자라고 있었다. 걔가 있다는 것, 그 존재 하나로 그는 다시 하루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버티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회복은 더디지만 확실했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고 있었고 식욕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병원 측은 곧 퇴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정훈은 병원 로비에서 앉아 고개를 떨궜다.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 고시원은 애완동물 금지였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다른 주거 공간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는 그날 오후 시내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을 찾아다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증금 없음, 반려동물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한 집을 방문했다. 집주인은 70대 노인이었고 정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조용히 말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다고 했지? 보증금은 됐다. 관리만 잘 해줘. 방은 작고 낡았지만 전기와 수도는 정상 작동했고 마당도 있었다. 그 순간 정훈은 마음 깊이 감사를 느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서윤에게 바로 퇴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퇴원 당일 그는 새로 마련한 방에 담요를 펴고 남은 모금액으로 산사료와 약품을 정리했다. 병원 앞에서 걔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다. 친구에게 빌린 오래된 경차는 덜컹거리며 출발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실려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걔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낯선 공간, 낯선 냄새. 하지만 곧 이불 위에 몸을 내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정훈은 그 옆에 앉아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걔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짧고 단단한 이름. 하늘. 누군가에게는 흔한 단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생존의 증거였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그날 밤을, 그 체인을, 그 병원 복도를, 그 수술실 불빛을 기억할 것이었다. 하늘은 퇴원 후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식사는 정훈이 직접 떠먹여줘야 했고 약도 매일 제 시간에 챙겨야 했다. 상처 부위는 아직 민감했고 재활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정훈은 하루 일과를 하늘에 맞췄다. 새벽 5시 기상, 밥 준비, 상처 소독, 약 복용. 오전엔 재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오후에는 하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남은 돈은 점점 줄었다. 사료, 약, 진통제, 소독제,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빠듯한 계산은 매일 반복되었고 정훈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완전히 끊었다. 그래도 그는 웃었다. 하늘이 밥을 남기지 않고 먹을 때, 눈을 또렷이 뜨고 주변을 관찰할 때, 잠든 얼굴에서 고통 대신 평온이 보일 때, 그런 순간들 덕분에 그는 견딜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기 시작했다. 정훈은 감격했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아직은 멀었다. 뒷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걸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정훈은 다시 한번 결심했다. 재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안정된 수입이 필요하다고. 그는 병원 근처에 있는 애견용품점, 반려동물 관련 센터, 유기동물 보호소 등의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다. 경험은 없었지만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다. 이 며칠 뒤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시간제 봉사직이었다. 청소, 사료 배분, 약 복용 보조, 사회화 훈련 등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오후 근무라 하늘과 시간을 나누기에 좋았다. 정훈은 기꺼이 수락했다. 하늘은 낮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했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마당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달아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일은 녹록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서 상처받은 동물들과 하루 종일 씨름해야 했고 체력은 빨리 소진됐다. 하지만 그는 기뻤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 있다는 것. 하늘은 서서히 재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5분씩 앞발에 무게를 실었고 이틀에 한 번은 마당을 반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힘을 냈다. 아직도 밤에는 아픈 듯 숨을 거칠게 쉬었고 비 오는 날엔 낑낑거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정훈은 그 눈을 보며 매일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 둘 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작고 낡은 집에서 빚은 없지만 여유도 없었고 약속만이 있었다. 그 약속이 매일의 일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리고 그 끈은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처음으로 정훈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을 때 아주 강한 신뢰가 되어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정훈은 병원에서 허락된 첫 산책 허가를 받았다. 하늘은 여전히 오른쪽 뒷다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보호소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정훈은 퇴근 후 하늘을 데리고 집 근처 공터로 향했다. 처음이었다. 리드줄을 착용한 채 외부 공간에 나가는 것이 하늘은 문턱에서 멈춰섰다. 낯선 냄새, 멀리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는 이웃의 발소리. 정훈은 기다렸다. 하늘이 스스로 한 발을 내딛기까지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서야 하늘은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잔디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정훈을 바라봤다. 짧은 순간 정훈은 그 눈빛 안에 질문을 보았다. 괜찮을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하늘은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나섰다. 처음엔 짧은 거리였다. 집 앞을 몇 미터 걷는 정도였고 낯선 소리에 놀라 금방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갔다. 어느 날은 모퉁이를 돌았고 또 하루는 가로등이 있는 골목까지 나갔다. 정훈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다. 하늘의 속도에 맞춰 하늘의 방향대로 산책은 하늘에게만이 아니라 정훈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가난과 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는 매일 그 걸음을 기다렸다. 하늘이 풀밭 냄새를 맡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들이 하루의 위로가 되었다. 하루는 이웃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분홍색 헬멧을 쓴 초등학생 여자아이였다. 하늘을 보고 소리쳤다. 엄마다. 강하자. 정훈은 순간 긴장했다. 하늘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왔다. 작고 동그란 손을 내밀었다. 하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그 손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손을 뒤집어 손등을 천천히 내밀었다. 하늘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 그 손등을 냄새 맡았다. 그리고 혀로 살짝 핥았다에 정훈은 숨을 삼켰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간지러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정훈은 잠들기 전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웃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이제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가을이 다가오면서 보호소에 일이 많아졌다. 구조 요청이 늘었고 병든 유기견도 많아졌다. 정훈은 더 자주 불려다녔고 보호소장인 나진희 씨는 그를 믿고 가장 예민한 개들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정훈은 다가가지 않았다. 먼저 만지지 않았고 기다릴 줄 알았다. 어느 날 보호소에 새로 들어온 개가 있었다. 이름도 없었고 상태도 심각했다. 몸은 말랐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정훈은 가만히 개가 있는 우리 앞에 앉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첫날 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둘째 날 그는 삶은 닭가슴살을 작게 찢어 바닥에 놓았다. 셋째 날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그리고 다섯째 날 개는 그의 손에서 직접 먹이를 받아갔다. 그 장면을 본 나진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너한텐 뭔가 있구나. 일이 끝난 후 정훈은 하늘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공터를 지나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옆에 눕혔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다. 하늘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정훈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처음 나를 봤던 그 눈빛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그리고 지금 이 조용한 오후. 아이의 손길을 허락하고 공원 잔디에 몸을 뉘이고 나란히 벤치에 앉는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왔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왔다. 정훈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 사라져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졌고 날이 짧아졌다. 정훈은 하늘을 위해 두꺼운 담요와 따뜻한 옷을 준비했다. 하늘은 밤이면 그의 다리 위에 머리를 얹고 잠들었다. 그 무게는 따뜻했다. 존재의 무게. 살아있다는 감각. 보호소의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정훈은 이제 상근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소정의 급여도 받았다.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겼다는 건 큰 변화였다. 그는 작은 저축을 시작했고 병원비와 사료비도 계획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정훈은 벽에 붙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병원 수술 직후 하늘을 안고 있던 자신의 모습. 지쳐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미소만은 분명했다. 그 미소가 지금의 모든 시작이었다. 그는 그 아래에 또 다른 사진을 붙였다. 아이의 손을 핥는 하늘, 공원 잔디 위에 누운 하늘, 함께 걷는 발자국이 찍힌 산책로. 사진 속 하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조심스러운 호기심과 잔잔한 신뢰가 남아 있었다. 정훈은 알았다. 그 눈빛 하나를 바꾸기 위해 자신이 견뎌낸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음을. 하늘이 그랬듯이 그날 밤 정훈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곁엔 하늘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정훈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걷자. 오늘처럼. 천천히, 같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숨소리가 전부였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정훈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보호소에서의 근무는 하루 4시간짜리 상근직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시간은 가끔 청소 아르바이트나 운반 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하루 수입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고정된 급여가 생기자 전기세와 수도세를 연체하지 않게 되었고 사료와 약을 살 때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는 빠듯했다. 보호소 근무는 오전 9시에 시작됐고 그 전에 하늘의 산책과 약 복용, 밥 준비를 마쳐야 했다. 오후엔 동네 마트를 돌며 단기 일거리를 구했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루에 주저앉아 밀린 병원 진료비 계산서를 정리했다. 하늘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끔 옆에 와서 머리를 기대고 가끔 물그릇을 툭툭 건드리며 존재를 알렸다. 정훈은 하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지쳐도 불안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이 잘 자고 잘 먹고 하루에 한 번 꼬리를 흔들면 그날은 그걸로 충분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재활과 진료가 끝나가며 모금 잔액은 거의 바닥이 났고 월세와 생필품을 해결하면 남는 것은 없었다. 가끔은 본인의 밥값보다 하늘의 사료값이 더 많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심야의 물류창고에서 야간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틀에 한 번씩은 새벽 4시까지 물건을 옮기고 잠깐 눈을 붙인 후 다시 보호소로 출근했다. 피로는 쌓였지만 하늘이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힘은 버틸 수 있었다. 하늘은 이제 보호소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정훈이 보호소에 데려올 때마다 다른 개들이 하늘을 보며 경계심을 풀었고 자폐처럼 웅크리고 있던 개들도 하늘이 옆에 누우면 천천히 몸을 펴기 시작했다. 나진이 소장은 하늘을 조용한 치료사라고 불렀다. 소리내어 짖지도 않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파루는 구조된 유기견 중 하나가 사료도 먹지 않고 사람 손길을 거부했다. 정훈은 하늘을 데리고 그 개의 우리 앞에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행동도 없이 하늘은 그 개를 향해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2미터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몇 분 후 그 개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다음 날 그 개는 처음으로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하늘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하늘은 지금 이곳에서 다른 생명을 돕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정훈 역시 함께 변하고 있었다. 하늘과 함께한 1년이 지나고 있었다. 정훈은 이제 보호소의 실무를 대부분 맡고 있었고 나진이 소장은 종종 이제 너 없으면 안 돼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다짐을 반복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그 겨울 정훈은 더 이상 고시원이나 낡은 단칸방이 아닌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보호소 근처에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고 하늘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었다. 집주인은 동물을 좋아하는 노인이었고 하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보증금을 크게 깎아줬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 정훈은 처음으로 벽에 액자를 걸었다. 작은 테이블도 놓았고 중고장터에서 산 따뜻한 전기장판도 깔았다. 하늘을 위한 전용 침대도 하나 마련했다. 하늘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공간이 자기 자리임을 알아차리고 편하게 누워 있었다. 정훈은 그 모습을 보며 커피를 내렸다.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보호소에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이 많았고 매일같이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정훈은 시간이 날 때마다 SNS에 글을 썼다. 하늘의 이야기, 구조된 동물들의 상황, 보호소의 일상.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때론 사료를 보내왔고 작은 기부도 이어졌다. 어떤 날은 초등학생이 모은 용돈을 봉투에 넣어 보내왔고 어떤 날은 이름 모를 어르신이 직접 만든 담요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하늘을 통해 따뜻함을 느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생명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었다. 정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루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보호소를 찾았다. SNS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보고 취재를 요청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훈은 허락했다. 그것이 더 많은 구조와 지원으로 이어진다면 기꺼이 나설 수 있었다. 작가는 보호소의 일상을 기록했고 하늘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며 영상에 담았다.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하늘은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정훈은 누군가에겐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했고 똑같이 하늘과 걷고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매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였겠지. 하늘이 처음 자신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던 날, 정훈은 스스로와 약속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 삶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그 겨울, 정훈은 벽에 또 하나의 문장을 붙였다. 얇은 종이에 연필로 적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살게 했다. 그 문장은 그들만의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단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하늘은 이제 보호소의 견습 치료사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정훈이 걸을 때 옆에서 나란히 걷고 구조된 개들 곁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다. 어떤 개들은 처음에는 하늘에게조차 등을 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늘은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기다릴 줄 알았다. 침묵으로 전하는 위로는 말보다 오래 남았다. 정훈은 여전히 바빴다. 보호소에서의 일은 끝이 없었고 행정 업무와 진료 보조, 사료 정리와 새로 들어온 동물들의 적응까지. 낮에는 쉼없이 움직였고 밤에는 간신히 저녁을 해결하고 나면 곧 쓰러지듯 잠들었다. 하지만 그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은 하루가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고 자신이 쓸모있다고 느끼는 삶이었다. 하늘은 이제 예전처럼 절뚝이지 않았다.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살짝 짧았지만 그 움직임은 유연하고 힘찼다. 정훈과 함께 마당을 달릴 때 혹은 보호소 근처 공터에서 공을 따라갈 때 그 모습은 다른 어떤 개들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살아남은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었다. 보호소로는 여전히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 어떤 날은 3마리의 유기견이 동시에 들어왔고 또 어떤 날은 다친 고양이를 함께 구조해야 했다. 그 와중에도 하늘은 변함없이 일정을 함께 했다. 정훈은 하늘을 보호소에서 하루 몇 시간씩 데리고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쉬게 했다. 그렇게 나뉜 하루하루는 점점 더 안정적인 루틴이 되어갔다. 어느 날 정훈은 나진이 소장과 함께 보호소 재정회의를 마친 뒤 마당으로 나왔다. 하늘은 마당 한켠 그늘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옆엔 새로운 구조견 한 마리가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람만 봐도 구석으로 도망치던 아이였다. 그 개가 하늘 곁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나진이 소장은 잠시 말을 잊었다. 하늘 없었으면 진짜 큰일이었을 거야. 그녀가 중얼이듯 말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큰 소리나 눈부신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하늘은 보여주고 있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조용히,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겐 구조였다. 가을이 되자 보호소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첫 번째 소규모 행사인 기병의 날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이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입양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장 한가운데 하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다가와 등을 쓰다듬고 젊은 부부가 사진을 찍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마치 이 공간이 원래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한 중년 여성이 정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게 입양 가능한가요? 정훈은 순간 멈칫했다.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그 시선에 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하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동행, 그리고 절대 넘을 수 없는 신뢰의 선우. 하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눈을 감았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훈은 자정 무렵까지 보호소에서 서류 작업을 하다 늦게 귀가했다. 문을 열자마자
하늘이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꼬리를 한번 흔들고 부엌 쪽으로 돌아섰다. 정훈은 따뜻한 물을 끓이고 하늘의 사료 그릇에 저녁 식사를 담았다. 그리고 함께 거실로 나왔다. 벽에는 여전히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술 직후 첫 산책, 첫 아이와의 만남, 그리고 보호소 마당의 햇살 속 하늘. 그 모든 장면들이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 속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담겨 있었다. 쓰러졌던 날도, 눈물 흘렸던 밤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도.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단 하나의 사실, 정훈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 잘했지, 하늘아.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으로 와서 천천히 머리를 기댔다. 말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그 순간 정훈은 알았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디딘 발걸음이 결국은 자신을 구원했다는 걸. 그 겨울 보호소는 다시 바빴다. 눈 오는 날 구조된 강아지들, 유기묘, 학대 피해견. 정훈은 여전히 바삐 움직였고 하늘은 그 곁에 있었다.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정훈은 일지를 정리하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벽에 걸린 종이 한 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별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별표.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아주 작게 하나 더 덧붙였다. 별표. 지금 당신이 외롭다면 괜찮다고 말해줄 누군가가 곁에 있기를. 별표. 그 문장은 아무도 모르게 붙여졌다. 아무도 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훈은 그것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지금처럼, 그날의 자신처럼. 세상 어딘가에 남겨진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늘과 함께 증명해왔던 날들처럼.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훈은 옆에 앉아 가만히 등을 기대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있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따뜻한 어떤 삶의 방식이.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의 이야기가 더해졌다. 크지 않지만 진짜인, 아주 조용하지만 끝까지 이어진 사랑에 관한 이야기.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외면 속에서 버텨온 작은 생명이 다시 숨을 쉬고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세상을 조금 따뜻하게 바꾸는 과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